안녕하세요.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대학원의 강양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이 나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의료 분야에서는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인공지능들이 현재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헬스케어 사회로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나오게 된 개념들인데요. 우리가 원래는 병원에 환자가 가서 환자가 의사를 보고 의사가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던가 수술을 받던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센서가 들어있는 기계들을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스냅샷, 병원에 가서 내가 찍는 데이터의 스냅샷이 아니라 거의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해서 자가 건강 측정 트렌드가 확산이 되었다. 그리고 예방 중심 의료 서비스로 전환이 되고 있다. 라고 이제 적혀 있죠. 그리고 그럼 거기에 관련된 기술은 무엇인가를 보시면 빅데이터, IoT, ICT 등의 인프라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가 빅데이터화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다양한 센서로 인해서 수집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ICT 인프라가 있다. 이것이 이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만성 질환자가 증가를 해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맨날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병원을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병원에 들락날락 할 정도로 몸을 썩히고 있지 않는 거죠. 계속 치료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식의 행동이 있다면, 그런 스마트 헬스케어를 한다면 의료비가 경감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이제 의료 데이터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PB라고 적혀 있는 것은 페타바이트입니다. 테라바이트의 1000배 정도 되는 단위인데요. 그 단위가 500페타바이트에서 20년이 됐더니 25,000페타바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의료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우리가 산업 정책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실 뭐 해외에는 당연히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겠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 대상 시스템 구축, 그리고 무슨 계획, 무슨 선진화 계획, 의료용 모바일 앱 규정인 FDA 모바일 앱 의료기기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미국은 굉장히 발빠르게 뭔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되는 거는 EU도 봐야 됩니다. 사실 딴 데는 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EU를 보면 이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EU 헬스 산업에 6억 유로를 투입을 했고, 그리고 덴마크 원격 의료 주도 ICT 스마트 헬스케어 국가 표준 수립, 유럽 차원의 EU 헬스케어 가이드라인 및 플랫폼 마련.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고 있나 보면은 이제 추진 방향이 이제 사회적 문제 해결 중심 방안이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 패키지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스마트 헬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이런 게 들어있죠. 그리고 스마트 의료기기,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실용화 기반 강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료계라고 하는 게 있죠.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의료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를 해도 될 것인가,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러한 이슈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느린 편이긴 한데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좀 느린 편이긴 한데 우리가 차츰차츰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우리 구글에다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치면은 이런 전뇌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 애매한 이미지의 인공지능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알파고라고 하는 애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돌이 졌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오브젝트 디텍션, 인공지능은 사물을 알아볼 수가 있다. 이게 바나나인지 오렌지인지 고양인지 컴퓨터인지 알아본다. 버스인지 트래픽 라이트인지 알아본다. 그리고 말인지 사람인지 헬멧인지 알아본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채색이 가능하다. 인공지능은 이 흑백 사진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그 색깔을 칠해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차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센서 기반으로 해서 운전자가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마어마한 떡상을 했던 챗 GPT. 이 GPT 같은 경우에는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입력을 했을 때 이 문장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추론해서 생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GPT가 이제 우리 인공지능의 실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이미 들어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쓴다고 열심히 광고하지 않는 회사들도 다 인공지능을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당연히 쓰고 있고요. 그리고 틱톡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넷플릭스도 다 쓰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추천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왜냐하면 사용자를 분석을 해서 이 사용자한테 뭘 보여주느냐는 사실 광고, 홍보, PR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그 이슈를 인공지능이 굉장히 손쉽게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맞춤형 광고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됐고, 맞춤형 광고를 해줄 수 있는 채널에 광고주들은 돈을 주게 되어 있죠. 실제로 그 광고주들은 유튜브에다가 자기 광고를 넣었을 때 실제로 자기네들의 매출이 충분히 오르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광고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파에다 광고 줄 바에는 여기다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스노킹 같은 거, 이 스노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 있는 오브젝트를, 구체적인 오브젝트를 다 인지를 합니다. 눈이 어디고, 코가 어디고, 입이 어디고, 턱이 어디고, 눈썹이 어디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반기문 아저씨 얼굴에다가 채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리멤버라는 회사는 대충 찍으면 이렇게 명암을 바로 인지를 해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어요. 최근에 훨씬 더 좋아져가지고 아무 때나 찍어도 대충 인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공지능이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이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지만 외국에서는 우리 무슨 뭐였죠? 윈도우에다가 이상한 거 많이 깔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카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패턴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진주에 있기 때문에 진주에서 어디에 보내겠지, 진주에 보내지 어디 안 보내겠지, 그런 패턴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주로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한테 주로 돈을 입금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관이 있을 것이고, 그런 패턴을 가지고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당신이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쓰는 거죠?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되게 유명한 페이팔 같은 회사들이 이런 걸 쓰고 있다고 하죠. 대신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외국에 있는 은행 시스템을 쓰면 되게 쉽게 쓸 수 있다, 금융 시스템 쓰는 쉽게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한국보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돈 관리에 관련돼서의 문제를
고객한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행이 혹은 금융기관이 직접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좀 더 쉽게 쓸 수가 있는 거죠.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다른 은행도 하지 않았는데 좀 열심히 했던 회사가 바로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는 거죠. 물론 내부 문제가 있어서 좀 최근에는 좀 흔들리고 있는 회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FDS를 잘했던 회사가 바로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이메일에서 스팸 필터 같은 것도 인공지능이 잘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기계학습 인공지능을 통해서 앞에 있는 차가 뭐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지, 차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달리면 안전한지에 대한 영역들을 화면에다 표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챗봇인데요. 챗봇 같은 경우에는 뭐 챗GPT 이런 것도 유명했지만 그 전에 뭐 버비 이런 애들도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버비가 이걸 만들어서 밀린 월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러면은 얘들이 여기에서 법에 관련된 정보를 카카오톡에서 싹 돌려주는, 잘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런 법이뿐만이 아니라 법 관련된 이제 자료를 모으는 것, 이런 것들도 AI 팀이 사람 변호사를 제쳤습니다. 일반인과 AI 팀이었거든요. 근데 법 제대로 뭐 하나도 모르는데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AI가 있으면 일반인도 변호사에 준할 정도의 법률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상을 줬었죠, 당시. 그리고 감성 분석도 되게 재밌는데 여기 구석에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 비서 같은 이런 홀로그램이 있는데, 이 홀로그램이 고객의 아니면 주인님의 얼굴을 표시를 읽어보고 기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구나,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이러면은 주인님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시죠? 라고 말을 걸 수 있는 뭐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딥페이크라고 하는 건데 사람 얼굴에다가 저점이다 생각했더나 대출받아 몰빵했더나 나 잠이 드는 순간조차 찾아봤었지. 샀다가 네, 이게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 개그맨 얼굴인 거죠. 개그맨 얼굴인데 개그맨 얼굴에다가 앨런 머스크 얼굴을 입혀가지고 조금 지금 이것도 옛날 거라서 어색해 보이긴 하는데 최근에는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그 사람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볼까요? 정말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나일론 머스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킬러 보이스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게 이제 딥페이크고, 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걱정이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들이 상품 및 상품화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고 있는데요. 저도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저희 회사의 PR 자료 같은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시는 여자 직원 같은 분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아바타거든요. 그래서 이 아바타를 통해서 이제 이분이 저희 상품을 소개시켜 줄 수가 환자를 있습니다. 위한 전자사례 보고서 양식 작성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닥터DM을 소개합니다. 닥터DM을 사용하면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진과의 접촉 없이 스마트폰에서 직접 ECRF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원래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 하나이고요. 여자 얼굴을 하나를 만든 거고, 이 얼굴에
말을 하는 거를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셋톡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있어서 우리가 글만 입력을 하면 이분이 얼굴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팅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 다 쉽습니다. 이제는 다 쉬워졌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든 앱이 닥터 DM이라고 하는 앱인데, 뭐 고객이 기침은 없는데 가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목에 이물감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닥터 AI가 가래가 계속되고 몸에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의사처럼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만든 의사스러운 대답이고요. 그래서 이 의사스러운 대답이 충분히 의료적으로 렐레반트하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이 앱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상품 자체에도 그냥 AI가 쓰일 수 있고요, 편하게. 그리고 상품화를 우리가 PR을 한다고 할 때도 인공지능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들이 활용하기가 좋죠.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 다 용역을 준다 그러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을 쓰면 돈 거의 들지 않고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의료 분야에 쓰기 위해서 융합학문이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이 대표님들도 많으실 테고 아니면 학생들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교수님도 계실 텐데, 융합학문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걸 실제로 융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생물학에서 대표적인 융합학문이 이제 저희 바이오인포메틱스, 제가 전공하고 있는 바이오인포메틱스인데요. 성공 사례입니다, 바이오인포메틱스가. 근데 왜 도대체 융합학문이 어려운가를 보시면 게임 오브 스론이라고 하는 왕좌의 게임, 이게 외국 드라마죠. 근데 요 안에서도 주구장창 싸웁니다. 주구장창 싸우는데 뭐 때문에 삐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구장창 싸웁니다. 중국에 있는 드라마들도 보면, 중국 무협지 같은 것들도 보면 주구장창 싸우죠. 그냥 정말 사소한 거, 제3자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주구장창 싸우는데, 우리 쪽도 마찬가지죠. 학문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폐쇄적이고요. 그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요. 가설 같은 것들이. 그리고 용어가 소통 불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죠. 자기가 얘기했던 용어를 서로 모른다 싶으면 아유, 이런 것도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하겠다 그럽니까? 라고 하는 거죠. 무시하고 비웃고 핀잔을 주고. 그리고 아니 그래도 서로 용어를 쉐어를 하고 서로 배워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 왜 그래야 되죠? 그럴 필요가 있나요? 굉장히 보수적인 겁니다, 각각의 학문 자체가. 그래서 특히 뭐 한국 문화가 좀 더 심한 것 같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융합을 좀 퍼실리테이트 하기 위해서 그런 융합 과제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융합을 한다고 했을 때 딱히 손해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논문 쓰는 것도 그 나라에서는 크게 뭐 어렵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해외 학술지들에 내려면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뚫어 나가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융합을 잘하기 위해서는 쿵푸 허슬에 나왔던 주성치처럼 이런 나쁜 적군한테도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자비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고 싶어, 가르쳐 줄게. 이게 중요한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인드를 최초로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오픈소스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오픈소스라고 하는 문화가 이제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60년대 소프트웨어 역사와 같이 하는데, 처음에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제공 시에 무료로 소스를 제공했었는데 1980년대 상용 소프트웨어 등장 이후에 자유 소프트웨어를 표방하면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일종의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오픈 소스가 뭐 공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다 들고 또 만들어봐. 수정도 해봐. 수정하면 더 좋은 게 나올 거야. 네 아이디어를 넣어봐.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융합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이 오픈 소스로서 유명했던 게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죠. 기존에는 뭐 생성 모델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만들 때 뭐 이게 뭐 고양이 같긴 한데 고양이가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해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이게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되는 정도의 모양이 됐죠.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바로 이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 연구자들, 테크니션들이 다 오픈 소스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태계가 잘 조성이 됐던 게 이제 GitHub이라고 하는 우리 허브죠. Git이라고 하는 이제 체계가 있는데요. 이 체계를 하나에 통합하는 Git 허브를 만들어서 우리가 오픈 소스를 올려놓을 수 있고 올려놓은 것을 이제 누군가가 가져갔다고 표시도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좋아요를 누르면 따봉을 누르면 따봉도 표시가 되고 해서 이 허브 안에서 인기인들이 유명인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공개를 통한 명성 확대 시장이 구축이 된 거죠. 그래서 PI보다 우리 교수들이 뭘 압니까? 교수들은 맨날 큰 그림만 그리고 잔소리만 하고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대학원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사실은 실제 기술을 가졌죠. 그래서 PI보다 실제 기술을 가진 학생 연구원들이 명성을 직접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다. 실제로 인공지능 분야는 정말 그 GitHub에 정말 한 획을 긋는 코드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직접 명성을 떨치게 되죠. 구글이든 오픈 AI든 아니면 저기 어디야 테슬라든 그런데 그냥 캐스팅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논문이라고 하는 체계에서는 일저자만 주목받는 현재 다양한 과학 저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가능하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자기의 이력 같은 경우에는 GitHub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GitHub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분은 그런 교육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관리하니까 좋더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물 일단 융합이기 때문에 생물의학 이런 쪽에서는 사실 재현성의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황우석 교수님 문제가 있을 때도 이 문제가 있었죠. 논문은 화려하게 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논문은 조작이었다. 뭐 이런 것들. 그럼 그 재현성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코드만 공개하면 되지만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의료 샘플의 윤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공유를 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루진 않겠지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의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를 통해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의료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많은 윤리, 법에 쌓여 있거든요. 그거를 뚫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부터. 자, 그래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학문으로서 컴퓨터가 진화를 했고 이 컴퓨터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애가 대부분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랑 가장 비슷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파이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파이썬을 가지고 이제 시커먼 화면에다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창 같은 포맷을 가지고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런 포맷을 통해서 코딩을 하고 바로 시각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파이썬 기반으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아마존 플랫폼을 쓰기는 이제 너무 쉬워졌죠. 그래서 이것만 배우면 우리는 회사를 만들 때 회사에 서버가 없어도 되네, 서버 관리자가 없어도 되네, 그러면 인건비를 아낄 수 있네 까지 이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원클릭으로 이런 인공지능들을 디플로이, 그러니까 나의 서버로 활용할 수 있는 거 클릭만 하면
내 서버가 됩니다. 우리 회사의 서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는 물론 해야겠죠. 이 클릭을 해서 어떻게 쓰는지 공부를 해야겠지만 이제 원 클릭으로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가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래서 컴퓨터는 융합 학문을 만드는 어떤 앵커가 되고 있고요. 특히 생물 정보학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학문에 생물이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제 의료 정보학도 그래야 되는데 의료 정보학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생물 정보학처럼 잘 진화를 하고 있긴 한데 의료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떻게? 윤리,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물학은 의료랑 떼놓을 수 없는 분야죠. 그래서 생물학에 의료 컴퓨터랑 생물학이랑 합쳐졌다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컴퓨터가 이렇게 생물학에 적용이 되는가 했을 때 바로 굉장히 좋은 기계가 생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What began as blue sky research in the chemistry department of Cambridge University evolved into revolutionary sequencing by synthesis technology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학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sequencing by synthesis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지금 이 그림 안에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점 하나가 바로 전부 베이스 페어입니다. ATGC 같은 거죠. 요런 베이스 페어들을 이제 시퀀싱을 하고 있는 건데 각각의 점들이 다 요거를 읽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점 하나가 ATGC, TTG, GGC, AA를 읽고 있다면 여기서는 또 다른 뭐 AAG, ACTC, AAA를 읽고 있는 거죠. 각각의 점들이 계속 뭔가를 읽고 있으니까 이 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많은 글자를 읽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글자들을 한 번에 100기가 베이스, 100기가면 몇 개죠? 1000개가 K고 거기다 곱하기 또 1000을 하면 메가고 그쵸? 거기다 곱하기 또 1000을 하면 기가잖아요. 근데 100기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테라 단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가 좋아져서. 그러면 데이터 양이 한 번 기계를 돌릴 때마다 테라바이트씩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엑셀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퀀싱 하는 기계들이 그럼 얼마나 이때까지 비쌌을까 보면은 이 코스트가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인데 지금 10년이 또 지났죠. 10년이 지나서 이 가격이 여기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 몸에 있는 유전체, 나는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 돈 20만 원만 내면은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미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원하면 제가 침 뱉어서 시퀀싱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옛날에는 이걸 다 컨소시엄으로 했었어요. 크로모점을 별로 각 나라에서 나눠서 수조 원을 들여서 했던 일들이 지금은 얼마? 20만 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데이터 수집 분야가 이제 페노믹스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이제 이미지 안에서 확인되는 이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인공지능이 확인하는 방법론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그러면은 뭐 이 화면에 있는 이놈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놈을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로 부르기로 했어요. 립토톨스라고 하는 애인데 이미지를 보면은 전문가는 알지만 비전문가는 모르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얘를 립토톨스, 립토톨스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이 간단하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의료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엑스레이 안에서도 어떤 프랙처가 있으면 여기 프랙처예요. 금가 있네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 전문가는 금방 보지만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못 보죠. 그러면 의료에서 전문가가 그럼 없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서울에서 병원 갔더니 프랙처를 금방 봤는데 지방에서는 금간데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라고 했다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인공지능이 이거는 진딧물이네요, 에피시클라시니스네요 라고 알려주는 거. 우리가 모르더라도 인공지능은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저는 교수기 때문에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도움으로 가능했는데 의료 분야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줘야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렵고 어떨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닥터로그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병원들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혹은 병원이 아닌 서드파티 업체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가 익명화 처리를 통해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할 때 인공지능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체계를 저희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보시면 앱이 여기 있고 병원에서 데이터를 올리고 데이터 올린 것들이 API를 통해서 리퀘스트가 가고 리퀘스트가 간 중에 일부는 인공지능 처리를 통해서 리포트가 가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우리 회사에서 주는 AI가 아니라 제3의 업체에서 결과를 리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익명화를 위해서 우리가 겐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서 페이크 이미지로 분석해서 결과를 돌려주고 이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료 현장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을 이제 수집을 이런 식으로 하고 특히 다리에 박혀 있는 임플란트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 인공지능 분석 버튼을 누르면 이 엑스레이는 짐머라고 하는 엑스레이 임플란트예요. 짐머라고 하는 임플란트예요라고 결과값을 돌려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우리가 디플로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이든 아니면은 인공지능이 아닌 어떤 수작업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든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제 웹사이트에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도 만들어서 특히 리포트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 측면에서 데이터 셋을 프로세싱하는 방법, 그리고 유전체적인 방법, 그리고 단백질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등을 우리가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이제 생성 모델, 챗GPT도 생성 모델이거든요. 생성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익명화된 데이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캡처하는 것, 그리고 이 엑스레이 같은 그런 이미지 안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프랙처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임플란트가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질환이 있는지 하는 그런 오브젝트를 디텍션하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클러스터링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계속 고도화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데이터가 모여야 되고 데이터가 모이는 족족 우리 인공지능을 다시 업데이트해서 인공지능이 새로 수집된 데이터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은 교수들이 개발해도 되고 아니면 회사에 있는 직원이 개발을 해도 되는데 기술을 개발해서 현장에 딜리버가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딜리버가 안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밖으로 냈어요. 예를 들면은 저기 용역을 줬다는 얘기죠. 저희가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용역을 줄 때 개발자들과 미팅을 또 굉장히 많이 해서 이 기획안을 정말 클리어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돈은 많은데요. 이러면은 개발자를 좀 비싼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이제 개발자와 거의 숙식을 같이 하며 개발을 하는 게 좋죠.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는 대표님들 보시면은 사실 이런 체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한다고는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쓸만한 것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획을 잘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현장 니즈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그리고 분석 그러니까 돈 되는 거는 차차 하고요.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고 이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환자한테 전달하는 사람이 따로 있겠죠. 이분들이 이 앱을 썼을 때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대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반영을 해서 이런 앱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거는 챗GPT도 마찬가지고 생성 모델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생성 모델이 주를 이룰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병원에서 우리 데이터를 밖으로 낸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눈에 불을 켜고 기자들이 기사 내버리거든요. 예전에 한번 또 이슈가 됐던 게 기자가 어떤 의료 학회에 간 거예요. 의료 학회에 갔는데 환자 이름과 병록번호와 다 같이 엑스레이 사진들이 포스터에 쫙 나열되어 있는 거를 기자가 본 거지.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가 새고 있다고 기사에 때려버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는 이런 이미지들, 엑스레이 이미지들 이게 누구 건지 누가 알 겁니까? 모르는데 이제 개인정보라고 되게 되면은 굉장히 예민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화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전부 다 합성된 개인이라고 하는 모델이 합성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개인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노이즈로부터 이렇게 엑스레이 모양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합성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정상인과 혹은 비정상인을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포즈 에스티메이션 기술인데 지금 메디아 파이프니 뭐니 하는 다양한 오픈 소스 혹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모델과 일반인의 걸음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고령 일반인의 걸음걸이는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임상적으로 진단 목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기술은 골프에 많이 쓰고 있어요. 골프 자세가 뭐 정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분석 리포트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데 의료에서도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골프와 다른 것은 골프야 대충 이제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좀 드리면 사람들이 만족을 하지만 의료는 대충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된 것들을 실제로 이 분석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집단 분석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기반으로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죠. 그래서 이런 시계열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AI 기반의 보행 패턴 참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정상 보행과 질환 보행을 나눠서 보행 분석 결과지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앞으로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의료 분야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은 연구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이 연구된 결과들을 또 다른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연구한 내용만큼 다른 데이터에서 결과를 만드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집단에 가까운 그런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우리가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데이터 수집하는 게 쉽지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렇게 나온, 혹시 우리가 뭐 다 치우고 정말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의료 분야에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논문도 써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최근에 기사 같은 걸 보면 뭐 루닛, 인공지능 회사 루닛, 혹은 또 뭐 있었죠? 루닛과 더 있었네.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회사들이 무슨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네, 뭐 보험 수가를 받았네, 뭐 이렇게 하는 기사들이 이제서야 나오는 거죠. 그 회사들은 상장한 지도 좀 됐는데 그때서야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회사들 돈 거의 못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돈을 번다는 거는 그만큼 이러한 모델들을 상품화, 의료 상품화하기까지는 굉장히 멀다. 그래서 의료 분야로 가느냐, 혹은 조금 간단한, 좀 심플한, 혹은 좀 캐주얼한 헬스케어로 가느냐의 갈림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교수님들은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우리가 이 상품을 어떤 방향으로 내서 우리가 큰 돈을 벌 것인지, 아니면 잔돈을 널리 벌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